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궁금함을 함께 풀어나가는 스텔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만에 참여했습니다. 엘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한 2달 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요. 네, 오스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번 나오는 조엘입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4명이서 만나니까 엄청 새로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쿠도 없어가지고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처음 아닌가요? 그래서 뭔가 약간 활기찬 분위기인가? 분위기가 더 화사한. 네. 참고로 오늘 쿠의 자리에는 스텔라가 앉아 있습니다. 네. 제 옆자리에는 엘린이 앉아가지고 뭔가 같이 나란히 앉으니까 또 든든한 것 같아요. 쿠가 없어서 든든한 건. 쿠가 있으면 이제 또 쿠의 그런 또 매력이 있으시니까. 네, 갑자기 쿠 이동하면서 그립네요. 이거 다 듣고 네, 저번 시간에는 챕터 9의 Introduction to Interventions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뭔가 개론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이제 오늘 할 챕터 10과 뭐 그 뒤에 쭉 챕터 11, 12에는 개인의 개입, 그다음에 팀의 개입, 그리고 조직 문화의 개입, 뭐 디자인의 개입 이렇게 쭉쭉쭉쭉 약간 더 세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챕터 10 Individual Interventions 개인의 개입, 개별적 개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Individual Interventions 하면 생각나는 그런 개입들이 있으실까요? 개인적인 개입이라고 하면 왠지 교육? 아니면 코칭?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원앤온 미팅? 이것도 개인적 개입. 그렇죠. 그렇죠. 저도 피드백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 불러다가 무섭다. 불러다가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개입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조엘은 어떨까요? 저도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피드백이나 코칭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따로 부르면은 조금 무섭긴 하죠. 미리 이렇게 안내해주면 좀 괜찮나요? 안내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이게 어떤 목적으로 부르는지 네. 보통 이제 회사에서 인사팀에서 호출하면은 무섭지 않을까요? 저희가 인사팀이 없기 때문에 뭐 무섭진 않았지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큰 회사 같은 경우 굳이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 같은 인식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맞아요. 저도 뭔가 누군가가 저랑 대화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특히나 상사거나 아니면 이제 HR 부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미리 얘기를 해주면 조금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고 무슨 대화를 나누게 되지? 이렇게 상상도 좀 해보고 내가 할 말을 좀 준비를 해볼 수 있어서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인적인 개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방법으로는 지금 이 챕터에는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진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구 관리, 코칭, 멘토링, 360도 피드백, 경력 개발 및 개발 이런 내용이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직 개발에 대해서 이때까지 얘기를 나누면서 조직 차원에서의 개입이 중요하지 개인적 차원은 너무 좀 좁다라는 표현을 앞서 계속 많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챕터에서 저자는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조직 개발의 발전, 초기 역사에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변화, 그리고 T그룹의 그런 조직의 작은 변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다, 근본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조직은 또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다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로 담겨 있는 챕터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변화라고 하면 개인의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개인의 변화를 위해서 개입을 이제 하는 텐데
나에게 어떤 변화된 상황 그런 것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좀 우리 세 분은 어떠세요? 일단 그 변화가 뭔지 이렇게 지켜보게 될 것 같아요. 변화가 뭔지 지켜본다. 왜냐면 저한테 약간 되게 위험 요소일 수도 있는 거고 되게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이제 잘 모르잖아요. 변화가 되는 시점에는. 그쵸. 그래서 그게 뭔지 이렇게 찾아보고 지켜보고 약간 좀 관망하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좀 안정지향형인 사람입니다. 갑자기 고백을? 급 고백을. 그래서 일단은 이거 뭐지라는 사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거 뭐지? 근데 그러고 나서 저 살펴보자. 이게 괜찮은 변화인가 아닌가를 좀 따져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되면 그럼 적응해야겠는데 라고 이제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서 저도 오신이랑 비슷하게 살펴보는데 이제 머릿속으로 따져보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 그게 납득이 되고 괜찮으면 그러면 뭐 적응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엘린이랑 좀 비슷하게 안정지향이기도 하고 약간 보수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고백. 보수적인 면도 있어서 변화가 달갑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그동안 루틴화 해왔던 걸 깨야 되는 일이니까 맞아요. 설령 그게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약간은 정말 드라마틱한 도움이 아니라면 조금 피하게 되는 그런 게 있고 실제로 워크숍 다닐 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이 다 변화는 싫다 하시는데 이제 그럼 쿠가 또 하시는 말이 있어요. 뭔가 부자가 되고 싶지 않냐. 지금보다 돈이 더 많은 건 좋은가요, 싫은가요?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다 당연히 좋다 하겠죠. 네. 근데 어쨌든 돈이 많아지는 것도 변화니까 어떤 변화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뭐 귀찮아지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라는 게 그 기저에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변화라고 하면 좀 미래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뭔가 도움되는 게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이제 부자라는 표현을 쿠가 썼는데 진짜 부자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이거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저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방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도준이었다면 과감하게 변화를 이제 맞이해서 행동을 했을 텐데 근데 우리가 미래를 쉽사리 이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는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쿠가 이제 물어보시면은 그렇게 대답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저는 뭔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면 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것도 물론 살펴보기도 하지만 지금 꼭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약간 나중에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안 할 것 같으면 지금도 살짝 안 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 말인가 아니면 올 초에 우리 쿠퍼에도 OKR이 도입이 됐잖아요. 네. 도입이 맞습니다. 처음 됐을 때 제가 그때 약간 이런 자세였던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맛보기 같은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는 건가 해서 제가 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고백 3이 나왔네요. 고백 3 오늘 고백 저도 하나 준비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안 했었는데 지난달에 이제 우리가 전체 공지가 떴었죠. 그래서 OKR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보였는데 문맥을 봤을 때 또 이게 진짜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전체 그 챗에서 질문 올렸던 것 같아요. 이거 이제 필수입니까? 필수라면은 필수로 이해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좀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상황을 살피는 것에 이러한 지금 스텔라가 얘기해 준 것이 포함되는 것이 뭐 조직이나 아니면 그 변화를 전달해 주는 그 소통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득이 잘 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잘 소통이 되었을 때 저게 정말 지금 당장 시급한 필요이구나 라고 설득이 되면 그럼 진짜 해야 되네 라고 받아들여지지만 소통이 좀 부족하다면 또 그 변화에 대해서
또 받아들이는 것도 부족하고 이해도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 조직 문화가 더 중요한 것 같은 게 사실 스텔라도 이제 저번에 이게 맛보기인가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네. 이번에도 그 질문을 다시 했다는 건 저번에가 약간 저번에도 약간 맛보기인지 아닌지 뭔가 애매했던 게 쌓여서 네. 이제 또 영향을 준 거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들이 쌓이다 보면은 막 설문조사도 막 1년에 5번씩 하면 사람들이 어차피 이거 또 하는 거네 하면서 하기 싫어하는 맞아. 것처럼 그렇죠. 그런 뭐가- 문화들이 쌓여서 변화가 또 싫어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1년에 5번 설문 응답 하다 보면은 뭐 이거 응답 뭐 한다고 바뀌는 거 있어? 라고 하면서 그쵸. 응답률이 저조해진다든지 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문화 얘기를 해줘서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전에 회사에서 이런 이제 OKR 도입 이런 게 이제 공표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라는 의문 퀘스천 마크를 0.1%도 달지 않고 바로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거기는 공표가 되면은 바로 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좀 그랬을 텐데 지금의 회사는 우리가 또 유연함이 또 우리 회사의 좋은 문화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유연하게 하다가 안 하려나? 이런 좋은 거 유연하게- 맞죠? 유연하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 합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네. 안 해도 되나? 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또 그럼 궁금했습니다. 불확실성 아닌가요? 유연함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그 이제 비슷한 표현으로 유연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어로. 스텔라가 이야기해 주신 게 이제 좋은 맥락인 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근데 일단 내봤어요. 오. 계속 내봤는데 뭔가 피드백이 없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왜 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한 들더라고요. 2번인가 3번 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와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스텔라가 이렇게 물어봐 주시길래 아 저처럼 생각하는 분이 또 있구나 스텔라처럼 또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좀 막 이렇게 미랑 이야기도 해보고 좀 이렇게 해주시는 건 어떤가 이런 이야기로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틴이 되게 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소통도 적극적으로. 네, 갑자기 칭찬? 칭찬. 갑자기 칭찬 칭찬 타임. 네.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도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아무튼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음. 부분이 아까 변화할 때 소통이 필요하다고 한 게 조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 약간 진전이 되는 의문 조금 해소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어가지고 그 맥락이 좋았어가지고 네. 맞아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스틴이 또 얘기를 한번 나눠봐 주시면 지금 이렇게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저런 과정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저도 오스틴이 내가 안 하는 동안에 2-3번을 했다고 이런 거를 제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서 아 나도 좀 꼭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변화라고 하면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크게 와닿는 변화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학생에서 사회인으로의 그 변화 그리고 사회인으로 계속 활동을 해왔다라고 하면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회사 자체를 내가 이직을 하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승진을 할 수도 승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직을 달 수도 있고 그러한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본사에서 지사로 발령나거나 뭐 지사에서 뭐 글로벌로 진출을 하게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변화를 맞이했을 때 혹시 다들 어떠셨을까요? 나와 관련된 그런 변화를 맞이했을 때. 저는 그 직장인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사실 되게 설렜었어요. 오. 그리고 지금 한 2년 만으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되게 개인적인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되게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남자분들 중에 지금 저희 세대는 아닌데 한 5년에서 10년 전 윗분들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었어요. 군대에 가면은 선임이 너 잘하는 게 뭐 있어? 이렇게 물어봐서 뭐 잘한다 하면 해봐. 약간 이런 게 있었대요. 사촌이 형이 저 군대 간다고 하는데 너 이제 그런 거 시킬 텐데 너 뭐 잘해? 이렇게 물어보는데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딱히 그냥 이제 대한민국에 살아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그냥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해왔지 뭐 특별히 개인적인 나다라는 아이덴티티가 없었는데 이게 회사에 오면서 개인적인 이제 좀 역량 개발도 되고 또 어쨌든 여기 있는 직무가 그렇게 흔한 직무는 아니잖아요. 저희 회사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특수성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 변화 시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기대감이 있었군요. 네, 약간 그러니까. 이제 나도 좀 뭔가 될 수 있다 약간 그런 기대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변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지금 또 커리어 얘기를 하다 보니 여기서 더 클래식 뷰라고 커리어의 스테이지에 대해서 이제 9단계로 구분해 놓은 것 중에서 오스틴이 지금 해당됐던 단계가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성장과 어떤 기대감이나 이게 탐색을 이루었고 그 다음으로는 그 일의 현장으로 이제 투입이 되었던 그 단계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셨던 이제 커리어의 패스였던 것 같아요. 몇 네.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은 청취자분들도 조금 참고하시는데 도움 될 것 같아서. 242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쉐인이라는 학자가 1978년에 커리어 다이내믹이라는 책에서 9단계로 커리어의 단계를 구별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이 챕터에서 재미있게 보았었는데 네, 여기서 요 단계를 좀 기대감을 가지고 오스틴이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스틴이 1단계, 9단계 중에 1단계였네요. 네, 1단계죠. 여기서 왜냐면 판타지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네, 또 전공했던 공부랑도 잘 연관지어서 또 사회생활을 커리어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되게 엘린이 예고편을 열어준 것 같아요. 네. 아마 흐름상 지금 나눴던 이야기는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서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지 않을까 싶은데 엘린이 이렇게 탁 집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이게 뭔가 예고편처럼. 네, 예고편처럼 그리고 실생활과 이론이 탁 붙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건너뛰어 보았습니다. 네. 다른 변화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직이 또 두 분은 이직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되게 클 것 같아요. 네. 엘린이 몇 번째 이직이죠? 저는 두 번째 저도 두 번째 이직이었어요. 네. 게다가 저는 좀 인더스트리를 바꾼 이직이었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였었고요. 그랬겠네요.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오신의 변화랑은 또 성격이 달랐던 것 같아요. 내가 배운 것을 펼칠 수 있는 그냥 그 시작이라기보다는 이전의 것들이 또 이제 쌓여 있었고 그것에서의 전환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저는 잃을 게 없고 잃을 게 있을 수도 있는 네. 이런 거예요. 그건 네, 시간이 좀 일한 시간이 제법 되었었기 때문에 잘 내가 쓸 수 있을까? 내가 쌓았던 것들을 그리고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제법 오래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 새로운 시작에서 아까 얘기했던 또 기대감이 더 컸기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됐고 일단 결정을 하고 나서는 변화에 잘 맞추려고 그때부터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스텔라의 변화는 어땠어요? 저는 첫 이직을 했을 때는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국내 제조기업 물론 이제 생명공학 쪽도 같이 있는 회사긴 했지만은 이직을 하니까 뭔가 회사가 조금 더 심플해지는 거예요. 뭐 직원들을 관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제 매니지먼트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회사의 뭐 규율 규정 일하는 방식 조직 문화 이런 게 조금 더 눈에 잘 보이고 심플해지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좀 구조화가 잘 되어 있고 하이라키가 조금 더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윗사람 말 잘 듣고 이제 회사 지침 내려오는 거 잘 준수하고 이거를 하면은 좀 기본 이상은 가는 그런 조직이었어가지고 물론 이제 좀 문화가 다른 게 있어서 힘든 게 있었지만은 적응하는 데는 그냥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쿠퍼로 넘어오면서는 적응하는 데 기간이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 이유는 무엇으로 생각이 되어요? 그게 제가 약간 바운더리가 있는 조금 더 바운더리가 조금 촘촘한 그런 조직에 있다가 바운더리가 어디인지를 발견하기가 힘든 조직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자유가 굉장히 많은 거죠. 유연한 문화. 유연한 문화. 유연하고 자유롭고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굉장히 많고 내가 하고자 하면은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는. 근데 무엇을 해볼 수 있는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 그런 미지의 그 문화 세계로 조직 문화 세계로 넘어오니까 제가 어느 바운더리에 걸쳐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하면 되는지 이렇게 요청하면 되는지 그리고 문서 작성을 이렇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뭐 대응을 이렇게 하면 되는지 기타 등등 되게 다양한 것들이 혼란에 좀 많이 놓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혼란스러웠던. 그래서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하는 게 맞을까? 근데 그게 너무 우리 회사에서는 조금 올드 스타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걱정도 많이 됐었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되게 다양성을 추구하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모든 의견은 동등하게 귀중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다른 크루들의 그 목소리들을 하나하나 귀중하게 들으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게 계속 망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조금 떠올랐고 이제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챕터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을 때 개개인이 이제 느끼는 그 변화의 과정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변화가 생겼어. 그러면은 뭐 이렇게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되게 감정적인 과정이고 정서적인 과정이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 어떤 변화를 이제 만들어 나갈 때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서 리더가 그 변화를 관리해야 될 때는 구성원들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으니 새로운 방식으로 해 라든지 새로운 지침이 나왔으니 이 지침 이대로 따라 이렇게 도구적 관점으로 구성원들 대하면 안 되고 정서적인 관점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떤 변화 과정이 겪게 될 거다라는 것을 좀 다뤄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되게 공감 가는 게 저는 변화를 하면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더라고요. 오, 진짜? 그래서 꼭 뭐 취업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대학교 때도 방학이 끝나고 첫 달은 통학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갔다 오면 그냥 바로 잠들고. 많이 길었어요? 아니요. 길지 않았음에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에너지가 많이 들니까 일찍 잠들고 막 이러다가 또 점점 한두 달 지나면 괜찮아지고 또 방학 끝나고 돌아가면 또 그 첫 달은 너무 힘들고. 진짜? 그리고 뭐 알바를 새로 하더라도 첫 1개월은 진짜 힘들고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감정적인 소모나 그런 눈치도 봐야 되고 새로운 데 적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쵸. 그런 감정적인 소모도 큰 게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조엘은 첫 출근을 했을 때 그때도 초기에 그런 게 좀 있었나요? 저 첫 달은 거의 밥 먹고 계속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되게 그 연애를 할 때 한쪽이 그러니까 둘 다 대학생이다가 취업을 하면은 자주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감정적인 소모가 크고 커서. 에너지 소비가 크다 보니까 네. 이제 여유가 없어지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주변에 은근히 많더라고요. 친구 얘기인 거죠?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네, 친구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개인의 변화에 대해서 리더와 조직이 되게 이제 민감하게 이렇게 봐야 되는 그 단계 3가지가 있다라고요. 엔딩, 뉴트럴 존, 그다음에 뉴 비기닝스 해서 이제 이 3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제 되게 긴밀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이때 엔딩에 대해서는 뭔가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를 받으니까 내가 뭔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내가 경험하고 쌓아왔던 나만의 뭐 일하는 방식 그리고 어떤 나만의 일 처리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나만의 신념 이런 것들을 좀 버려야 되는 건가 그리고 내가 친숙하게 느꼈던 그런 공간, 사람, 장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내가 이만 놓아줘야 되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맞이하는 그 단계인데 이때 굉장히 이제 혼란을 많이 겪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는 사람들이 기존의 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과정에서 어떤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 이제 뉴트럴 존 중립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아마 엘리는 얘기 들어보니까 잘 적응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곳으로 이직했을 때
적응하기가 조금 이제 좌충우돌을 겪었던 그 시기가 이 뉴트럴 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방법을 그대로 쓰는 것도 그리고 뭔가 이 조직에는 이게 맞겠지 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하지만 내 마음처럼 내가 뭔가 딱 마음에 드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잘 작동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뉴트럴 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고 과거의 것을 시도해보기도 하고 새로운 것도 시도해보기도 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기간 속에서 되게 좀 혼란을 느끼고 불편해하고 되게 이런 새로운 시도하고 과거의 것을 버리는 게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고 이 혼란스러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뭐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제 이 단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때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해서 과거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 그 사이에서 나만의 그리고 조직에 맞는 방식을 드디어 찾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때도 새로운 시도 속에서 뭔가 내가 성취감을 맛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때 그 실망과 실패, 좌절을 느꼈을 때 리더와 조직 차원에서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 중의 일부다.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개개인이 느끼는 변화의 어떤 불편함 그리고 새로움에 대한 그런 설레임 이런 것들 그 단계적으로 감정적인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어떠실까요? 맞아요. 이 세 단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보통은 약간 덮어쓰기식으로 같이 작용을 하려고 하는데 맞아요. 끝내고 나서 조금 그 회색 부분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 부분으로 나눠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나 이런 관리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기다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내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끝날 때는 그러니까 엔딩의 단계에선 누구나 두렵고 혼란스럽다. 그리고 뉴트럴 존에서조차 이전의 방식도 새로운 방식도 둘 다 아닌 것 같은데라고 느끼는 혼란감을 여전히 느낀다는 거. 그리고 뉴 비기닝에서도 좌충우돌하고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씩 예전의 방식만큼이나 새로운 방식을 조금씩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들이 설명되거든요. 그래서 스텔라나 제가 겪었던 뭐 혼란이나 고민들이 이제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저한테 가장 흥미로웠던 건 엔딩에서 나왔던 그 퍼스널 아이덴티티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왜냐하면 어떤 것이 전환된다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는 단계라고도 설명을 했던 것 같고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텔라도 그렇고 예전의 조직과 다른 또 나의 다른 정체성으로 여기서는 사실 일을 해야 하더라고요. 좀 더 주도적이고 좀 더 변화에 오픈 마인드여야 하고 그렇다면 나의 다른 어떤 정체성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험이 연결돼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피카소였나요? 이런 얘기했잖아요. 되게 그림을 잘 그리고 열심히 그려왔던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짝 상태인 사람을 가르치는 게 훨씬 쉽다. 그런 표현을 한 것처럼 그 심리학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입사원이 조직에 새로 들어갔을 때 그때도 물론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 경험이 쌓여져 있는 경력사원이 이직을 했을 때 그 혼란과 어려움이 더 크고 적응하는 기간이 더 길다. 그래서 온보딩 기간을 그 조직에서는 보통 경력사원을 온보딩 기간 되게 짧게 잡거든요. 신입사원 좀 더 길게 잡고. 근데 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경력사원을 좀 더 길게 잡아줘야 되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엔딩 단계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저희 신입사원들은 끝날 게 뉴트럴부터 없지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다 혼란스러우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게 당연한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적응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움은 어떻게 보면 되게 필수적인 부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해서 리더와 조직 차원에서는 엔딩 단계에서는 엔딩을 조금 잘 할 수 있게 지지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뉴트럴전에서는 좀 개인적인 그런 성찰을 해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뉴 비기닝에서는 사람이 조금 더 이제 변화에 맞춰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에 나온 거는 Individual Instruments and Assessment, 개별 도구와 평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글에 나와 있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Individual Instruments 하면은 MBTI나 파이로비, 그다음에 토마스 킬만의 Conflict Mode Instrument, 그다음에 디스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물론 청취자분들이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파이로비에 대해서 스텔라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파이로비는 대인관계 이론을 기반으로 만든 진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좀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소속, 통제, 정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차원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측정하는 검사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관계적인 측면에서 검사를 하는 그런 진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토마스 킬만 전문가가 한 분 계시는데 엘린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얼마 전에 그 창원에 가서도 이제 이 주제로 워크숍도 하셨잖아요. 네, 갈등 상황이 예상되는 자리였어서 준비해 갔었는데 갈등이 너무 심화되는 것 같아서 이제 이거 잘 꺼내서 설명을 했던 경험이 있고, 토마스 킬만의 이제 컨플릭트 모드라는 이제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이제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래프를 생각해 주시면 하나의 축은 이제 나의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른 하나의 축은 이제 상대방에 대한 나의 협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 상대 중심, 이제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축과 이제 그래프에서의 지점에 따라서 이제 5가지로 분류해 놓은 모델이에요. 첫 번째로 이제 나의 주장만 하고 이제 상대에 대한 협조가 부족할 때는 이거는 이제 경쟁, 컴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는 게 최고야, 내가 이길 거야라는 모델인 거죠. 근데 내가 이길 거야라고 주장만 했을 때는 갈등이 해결되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모드로는 나의 주장은 하지 않고 이제 상대방에 대한 협조만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만 하는 accommodating이라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다 양보하는 게 마음이 편해라는 모드인데, 이거는 사실 회피의 한 모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는 어떤 내가 혹은 내가 대표하는 그룹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장하거나, 그러니까 양쪽 사이에서 갈등이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역시. 근데 지금 이것 말고 내 주장도 안 하고 상대방에 대한 협조도 안 한다. 이거는 진짜 완전한 회피, 어보이딩이라고 하고요. 난 몰라. 난 얘기도 안 하고 싶어. 안 들어 막 이런 모드예요. 이제 이 둘보다도 더 안 좋은 모드이겠죠. 근데 여기서 나아가서 내 주장도 잘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협조도 잘 하는 이 모드를 이제 협력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라보레이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너랑 나 윈윈하자, 둘 다 이득을 보자, 이 모드인데, 다만 이 모드에는 좀 시간과 자원이 풍부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조율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주장도 좀 적당히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협조도 어느 정도 하는, 요 중간에서 만나는 거. 어려운 거 나왔어요. 그죠. 적당히. 네. 요 이제 어느 정도 내 주장도 상대방에 대한 협조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 중간 지점을 타협. 그래서 compromising, 우리 조금씩 양보하자. 요 모드로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물론 타협보다는 협력, 그러니까 내 주장도 상대방에 대한 협력도 모델내는 것이 좋지만 그 자원이 풍부하지 않을 때는 타협까지는 가보자. 그래서 서로의 말을 듣고 내 주장도 네 주장도 다 들어보자라는 것을 제안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담일 수 있는데 그 셰익스피어 작품들 보면은 갈등의 해결 방법이 무조건 결국엔 죽음밖에. 그러니까 갈등을 피하려면 다 죽거든요. 네. 햄릿도 그렇고 네. 갈등 상황이 있으면 항상 죽음으로써 해결을 했어요 셰익스피어는. 근데 그거보다 되게 시대가 변하니까 또 고차원화된 것 같아서 5가지나 되네요. 그렇네요. 근데 엘린의 설명을 이렇게 제가 나는 어떻게 주로 하는 사람이지 이걸 상상하면서 들어보니까 두루두루 쓰는 것 같아요. 네. 어려운 말 나왔네요. 네, 어려운 말 중에 하나. 두루두루 상황에 따라서 약간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도 약간 살펴보기도 하고 아니면 상황이나 뭔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 자체에 내가 동의할 때는 상대방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와 상관없이 나는 좀 그래도 협력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근데 가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금 더 그냥 수용의 관점에서 그냥 이제 해보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좀 다른 모습을 띠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피가 가장 쉬운 방법이다 보니까 그쵸, 가장 쉽죠. 회피를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기는 하네요. 네. 그리고 디스크는 예전에 뭐 통신사 이제 회사 신입사원 그 뭐였죠? 연수였나요? 그때 오스틴이랑 같이 공보딩 교육 때. 네, 오스틴이랑 같이 했었는데 오스틴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디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성격 유형 검사인데요. 개인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사회적 상황과 상호작용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행동 패턴으로 보는 검사예요. 그래서 MBTI랑 유사하다면 유사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간단한 게 4가지 유형만 있어요. 그래서 4가지 유형이 조금 이제 직관적으로 쉽잖아요. 그래서 그 4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도형이 있어요. 주도형이 있고 주도형이 D인가요? 네, D에 해당되고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직설적인 타입.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리더십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제 무리에 있을 때 리더 성향이나 기질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해당될 것 같고요. 이제 I 유형에 해당되는 사교형이 있어요. 사교형은 이제 성격이 정직하고 유머 감각이 좋으며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형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걸 좀 중시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정형 S에 해당되고요. 안정형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고 감성적인 성격 그리고 정적인 활동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것을 좀 선호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중형이 있습니다. 신중형은 C에 해당되고요. 규칙과 규범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좀 목표, 기준 이런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좀 엄격한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4가지가 완벽하게 딱 이렇게 나뉘진 않아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 나면은 그 4가지 사분면 중에 어디 위치에 해당되는지 뭐 주도형과 사교형 중간에 위치한 경우도 있고 사교형과 안정형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MBTI와 다른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MBTI 같은 경우는 기질 검사라고 해서 기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타고난 그런 성향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진 상황, 최근에 내가 어떤 경험들을 학습해 와서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MBTI가 아니라 디스크를 신입사원들 때 서로 소개하는 도구로 활용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좀 부담감이 덜하다는 거죠. 현재 너가 그런 상황이구나.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느끼는구나. 이런 맥락으로 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형을 좀 4가지로만 나누면은 좀 정확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진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좀 이렇게 재미나 아니면 서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가는 데는 좀 괜찮은 도구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디스크는 환경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잖아요. 영향을 바로 받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되게 안정형이고 그다음에 분석형의 스타일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데 A 조직으로 이동하고 나서 내가 I에 대해서 이제 점수가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조직에는 조금 활발하고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분위기를 부스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역할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시군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건 너무나도 유명한 거죠. MBTI. 네. 스텔라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MBTI는 되게 이 성격 유형 진단 중에서 가장 오래됐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진단에 참여한 그런 진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이 굉장히 입증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MBTI는 이제 4가지 축을 기반으로 이제 반대급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선호도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향, 내향, 감각, 직관 그리고 사고, 감정, 판단, 인지 이런 이제 4가지로 이제 나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16가지 유형으로 분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향, 내향에 대해서는 제가 MBTI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을 때는 에너지의 관심 방향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여기 책에서는 또 다른 면을 또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향과 내향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MBTI 외향 내향이라고 하면 너 말 많네, 너 말 적네, 너 집에 있는 거 좋아하네, 너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네, 너 술 먹는 거 좋아하네, 너 책 보는 거 좋아하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 의하면 외향 내향은 내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활력을 많이 받고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조금 더 이제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파티라든지 뭐 사교 모임 이런 데 있을 때는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외향적인 사람은 에너지가 더 많이 끌어오르는 것을 느끼고요. 그래서 이제 곧 폭파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술 마셔서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그 첫 차가 오기 전에는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였습니다. 네. 그렇고 내향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원래 있던 그 집으로 회귀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테라스가 있는 야외가 있는 그런 뭐 모임 장소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테라스에서 잠깐 바람 쐬는 것을 좋아하는 즐기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내향에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잠깐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워크숍을 MBTI 기반으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 대표적으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회사 일을 진짜 열심히 하고 야근을 하고 이렇게 집에 막 힘 없이 이렇게 막 터덜터덜해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뭐해? 너 바뀌면 여기 애들 다 모였는데 여기 와라. 맥주 한잔 하자. 라고 했을 때 바로 간다. 라면 외향에 가까울 수 있고 조금 고민하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 그냥 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향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해서 특히나 에너지가 완전 떨어졌을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주로 하는지가 이제 내향과 외향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가 충만할 때는 내향인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정말 부족할 때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게 이제 외향과 내향이 조금 다른 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감각 직관인데 우리 지금 반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감각인 사람이 2명, 직관인 사람이 2명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쿠가 대표적으로 이제 직관인 거죠. 그래서 감각인 S의 이제 유형에 가까운 사람은 이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인데 뭔가 사실, 데이터, 나의 경험 그리고 되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을 되게 중요시하고 직관인 사람은 뭔가 이제 직감 그리고 나만의 상상 그리고 어떤 이론적 배경 그리고 가능성과 비전을 반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한창 쿠퍼 10주년 이야기를 아이디어 회의 예전에 했을 때 제가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 한번 뭐 코엑스 이런 데서 컨퍼런스 하지 말고 쿠팬분들 초대해서 제주도로 떠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그 정도 괜찮은데? 비행값 많이 비싸지 않고? 하면서 우리가 막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쿠가 이런 아이디어 주더라고요. 그냥 전 세계를 띄우는 거 어때? 이런 걸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웬 전 세계야? 라고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랐던 그때 기억이 있는데 역시 굉장히 직관스럽구나라고 제가 직관의 문제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직관의 문제 아니면 어떤 그 특징이 있어서 네. 그냥 쿨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직관이어서 이런 새로운 면모 내가 어떻게 쉽사리 떠오르지 못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고형과 감정형 이렇게 있는데 사고형과 감정은 어떻게 쓰냐면 의사결정 내리는 방식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보를 감각과 직관을 활용해서 정보를 쭉 받아들였어요. 쭉 내가 정보를 막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오스틴은 뭐 철학과 이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 현장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쳐요. 근데 이걸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사고형은 되게 논리적이고 원칙 중심적이고 어떤 기준이 있고 정책과 분석에 따라서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인센티브를 우리 정책에 따라 모두 균등하게 100만 원씩 주기로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정형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너무 열심히 한 사람은 똑같이 100만 원 받으면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대인적인 관계나 가치, 조화, 사람에 대한 영향을 중요시하거든요. 예를 들어 사고형이 우리 기준과 정책에 따라서 A, B, C, D, E, F, G 등급을 나눠가지고 인센티브를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줍시다라고 하면은 또 감정형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적게 받은 사람이 너무 서운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동기가 저하될까 봐 걱정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정 내리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판단과 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 해결이 된 상태 그리고 바운더리가 정확히 쳐져 있는 상태 그리고 완료되고 종료된 것을 좋아한다면 판단형 뭔가 열어두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계속해서 정보를 이제 막 그렇게 파악하고 쌓아두는 그런 걸 좋아하면은 인지형입니다. 그래서 판단형과 인지형 둘 다 계획 세우기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판단형은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실천하고 마무리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요. 인지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특별한 기쁨을 느끼진 않습니다. 그냥 이제 계획을 세우는 그 자체에 내가 계획도 세우다니 라고 이제 기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뭔가 제 얘기예요. 네. 해결을 했는데 해결한 것에 대해서 역시 나는 임박하게 했지만 밤새 가지고 했는데 역시나 결과물이 뛰어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자신의 모습에 도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형은 계속해서 정보를 반영해가지고 계획한 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좀 더 있고요. 판단형은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을 준수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16가지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6가지 유형으로 딱 쪼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16가지 유형 안에 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고유한 스펙트럼을 찾아서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책에 나오는 컨설턴트 이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MBTI는 뭐 팀 빌딩, 교육, 뭐 경력 개발, 코칭, 갈등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되게 유용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부터 지금 MBTI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다른 유형보다 네. 유난히 인기가 많네요. 네, 유난히 인기가 많습니다. 해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다들 혹시 16 퍼스널리티라고 들어봤을까요? 네, 인터넷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뭐 타입 뭐 A, 뭐 타입 T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이게 있는데 이거는 정식 MBTI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MBTI를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빅5를 기반으로 해서 MBTI를 접목시켜서 만든 진단이고 우리가 앞서 소개했던 진단들은 굉장히 많은 그 교수진 그리고 연구진들이 그 논문을 기반으로 연구해서 탄탄하게 그 다뤄낸 도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 16 퍼스널리티는 이제 한 그 기관에서 이제 별도로 만든 그런 진단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이제 뭐 정확하게 입증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런 것을 같이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인디비주얼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사실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잘 쓰면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인디비주얼 인스트루먼트의 장단점이 써 있는데 네, 장점 먼저 한번 보면은 첫 번째가 오스틴이 읽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읽어주시겠어요? 네, gives people language and construct to understand themselves. 그래서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도와준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치화가 되다 보고 어떤 유형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엔 엘린이 두 번째 거 읽어주시면. Relatively low threat, individualized. 그래서 위험이 적고 그다음에 좀 더 개인적인 거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 예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은 뭐 옳고 그름, 좋고 나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유형에 대한 것이지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뭐 평가나 이런 판단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소개드렸던 이 진단은 다 자기 보고식 진단으로 진단을 하는 거여서 외부의 심리학자가 이제 진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평가받는 기분이 덜 들어서 그 위협이 비교적 낮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심리학과인데요, 제가. 오, 고백 드디어. 네. 고백은 아닌데. 고백사. 그게 있어요. 막 처음에 심리학을 막 배우다 보면 심리학과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을 되게 간파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생겨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영어로 번역된 표현인데 영어 표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체를 들킨 것 같은 심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자기 보고식이니까 그렇게 남한테 들키기보다 자기가 이렇게 응답한 거라 좀 덜 위협적이다. 이런 맥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allows comparison to others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비교가 용이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치화가 되고 데이터화가 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장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promotes involvement in self-discovery. 그래서 본인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정답은 아닌 거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현재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내가 뭐 하고 싶은 되고 싶은 거는 이쪽에 있다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길잡이 정도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can administer at multiple times to compare changes인데 이것도 약간 시기에 따라서 여러 번 그걸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변화해 왔구나 이런 발달 과정에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an allow person to explore areas previously unknown to self인데 이거는 약간 첫 번째 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몰랐던 점을 좀 알게 되는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isadvantage 단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people may seek the right answer or right style 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맞아요. 사실 이게 성격의 유형인 거지 옳고 그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는 뭐 MBTI 예를 들면 나는 ENFP가 되고 싶은데 나는 막 ESTJ야 막 이러면서 난 잘못됐어 약간 이렇게 판단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전통적인 조직에서 잘 뭐 융합될 수 있을까, 융화될 수 있을까, 막 그런 걱정을 ENFP라면은 ESTJ를 추구한다면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may encourage labeling or stereotyping이라고 써 있는데, 그죠. MBTI의 폐해가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면접이나 그런 걸 볼 때 뭐 특정 MBTI는 지원 불가, 약간 이런 게 써 있는 게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하면 이게 또 라벨링인가요? 네, 그렇죠. 편집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나 자신을 거기에 가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게 절대적인 것들이 아닌데 나는 뭐 I 성향이라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하겠어. 약간 스스로의 제한을 두기도 하고 뭐 이렇게 취업 면접을 볼 때 이 MBTI는 지원하지 마세요. 이런 게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may encourage relativism instead of confrontation이라고 써 있는데 상대주의, 그러니까 대립이나 갈등보다는 그냥 상대주의를 더 장려한다라고 써 있는데 맞아요. 이 상대주의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디스크는 4가지로 나눌 수 있고 MBTI는 1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16가지 유형이 모두 우리 회사로 표현을 하자면 쿠퍼로 표현하자면 이제 동등하게 귀중하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옳고 엘린도 옳아 이렇게 이제 나의 스타일도 맞고 엘린 스타일도 맞아 이렇게 인정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엘린이 굉장히 가슴이 너무 따뜻한 사람이고 제가 머리가 차가운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의사결정할 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맞고 엘린도 맞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 속 시원하게 꺼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상대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갈등을 꺼내야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꺼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fear of exposure being discovered psychologically or figured out. 이게 아까 오스틴이 말했던 그러니까요. 그 나체로 되는 느낌? 네,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수치화가 되고 데이터화가 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내 자신이 드러날 수 있다는 그런 문제,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can foster dependency on the facilitator라고 나와 있는데 해석해주는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타로 카드나 이런 점성술처럼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 어떤 사람이에요? 뭐 이러면서 그리고 막 MBTI가 유행하다 보니까 이제 뭐 MBTI 소개팅 막 약간 이런 뭔가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can be too much information to confront at once, can be overwhelming. 그래서 데이터에 압도당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또 이제 조엘이 한번 정리를 해주니까 진단 도구를 이제 개별 도구를 활용을 할 때 좀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고 어떤 점을 조금 더 잘 활용해야 되고 그런 게 좀 더 명쾌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라벨링하는 효과가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좀 가장 큰 부작용인 것 같거든요. 저는 좀 어떻게 하면 좀 약간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MBTI 협회에서 그 강사 자격 과정 그 교육에서도 늘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오리엔테이션을 1시간 동안 충실하게 잘해야 된다. 이 표현을 많이 써요. 검사하기 전에. 검사하기 전에. 네. 1시간 동안에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과 그다음에 진단까지 해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개인의 선호, 내가 타고 태어난 나만의 기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지. 이게 어떤 누군가를 이제 뭐 찾아서 속아내거나 이거를 뭔가 이렇게 라벨링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진단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 그런 걸 이제 해줘야 진단한 결과값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에 대한 가이드를 충분히 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네요. MBTI 정보에 비해서는. 네. 네, 그리고 조직에서도 결국 MBTI를 통해서 개인을 이해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이해와 포용의 도구로 그 담당자님들도 잘 써주시고 그리고 이런 다양성이 다 필요하다는 그 관점에서 이 도구적인 관점으로 다뤄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배타적인 어떤 판단이나 어떤 다른 이해가 아닌 다른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경계하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그 진단 이 도구를 사용을 할 때 꼭 이제 합의된 그리고 윤리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뭔가 뭐 복제를 한다거나 이제 지적재산권을 이제 침해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구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이 또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MBTI 진단지가 얼마인지 찾아봤습니다. 3만 원? 3만 원? 아니에요. 3만 원 너무 비싼데.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는 그 진단, 그 종이로 진단하는 거 있죠. 그거 같은 경우는 질문지랑 해석지 포함해서 인당 11,300원.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단하는 거는 이제 기본 진단과 전문 해석 진단이 있는데 이제 13,000원, 19,000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꽤나 되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이제 얘기 나누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제가 이렇게 비용을 이렇게 해서 알려드렸더니 16 퍼스널리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또 상황이 마련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챕터 10 Individual Interventions의 Individual Instruments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뒤에 코칭, 그 다음에 멘토링, 그 다음에 360도 피드백인가요? 네, 그것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Thank you.